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우 국장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삐딱 토크 시즌 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참여하시는 송상호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그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그 방송 체질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찬이십니다. 삐딱 토크에서 좀 좋은 역할, 좋은 말씀 많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 거 좀 봤습니까?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안 볼 수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네. 삐딱 토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이제 계속되는 이제 이슈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론하고 그죠? 네. 20날 하고 그 이후로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크게 더 변론할 게 있나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변론도 추적하고 이런 거 어때 대통령 측에 도움이 될까요? 어때요? 일단 9차, 10차 이렇게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것은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변론 중심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국회 측 주장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측 주장이 어떤 건지 정리하는 자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증인으로 이번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더라고요. 네. 일단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절차상 문제를 집요하게 물어볼 것으로 예측되는데 한덕수 총리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윤석열 측에서는 시간이 짧았지만 그래도 국무회의는 거친 거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질문들을 집요하게 이어갈 거로 보이고요.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체포조 메모, 이게 요즘 핫합니다. 네. 예, 이미 조태호 국정원장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한 적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논란을 확장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조 운영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처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이미. 절차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이것을 뒤엎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서로 요게 메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무죄를 다툴 건은 아니거든요. 단지 내란죄에 얼마나 더 큰 신빙성을 확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이 9차, 10차까지 가더라도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 끌기예요. 사실은 이제 그 10차 변론 기일을 좀 더 또 연장해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시간 끌기인데 이 시간 끌기가 나는 그 윤석열의 입장에서 굉장히 또 그 패착이다. 왜? 지금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이 헌재의 그 판결을 자기네가 부정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자, 이제 헌재에서 니네 연기해달라는 대로 니네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주겠다. 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부정을 하기 위한 것들은 많이 이제 적어질 것이다. 명분을 잃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기 위한 것들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고야 말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더 해달라고 해서 그럼 받아들여버려요. 헌재가 네. 그래 더 하고 싶은 대로 잘 해보시라. 만약에 안 받아줬으면 그거 가지고 또 집요하게 늘어졌겠죠. 그렇겠죠. 또 계속 절차적 문제 해왔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절차적 문제가 자기들에게는 있었지만은 헌재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확정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죠. 네. 근데 하여튼 재판은 저희가 잘 모르는데 좀 피곤하긴 하는 것 같아. 정말 피곤합니다. 듣기도 싫고. 아니 그리고 일단 나올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그랬잖아요. 참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는데 정말 찌질하다. 근데 끝까지 정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찌질은 끝까지 찌질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속마음이 슬슬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에는 여론조사가 박빙이고 국민의힘이 우위에도 있고 탄핵 반대 여론도 많은 것 같다가 어느 정도 정점에서는 다시 이제 사람들이 좀 차분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오는데 정치하시니까 현장의 그런 분위기 좀 어때요?
네, 그 현장의 분위기는요, 정말 우리가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하고는 뭐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는 그때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 요동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여론조사 문구 자체도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막 몇 가지 질문하면서 거기에 그 답할 사람들이 지쳐서 끊게끔 만들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만 이게 그 여론조사에 응하게끔 막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에 좀 야비한 기법들을 많이 이렇게 가미를 했는데 실제 현장의 여론은 정말 윤석열에게는 차갑다. 정말.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이요. 정말 지금 어려워해요. 지금 날씨만큼이나 정말 그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빨리 정리하고 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게 여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괜히 그 뭐 여론조사를 하나 보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그것이 어떤 국민의 그 전체적인 여론이냐 이렇게 그 판단해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진정한 여론이 뭘까라고 하면 결국 투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저는 오히려 놀랐거든요. 당연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사실은. 일단은 정광훈 목사나 전환길 강사 같은 소위 말해서 빅 스피커죠.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들이 지금 최근 확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동향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좀 갑자기 극우 쪽으로 좀 몰리는 흐름도 있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은 그래도 정권은 교체돼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과정에서도 양당,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확인해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차이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국민들의 여론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계엄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만큼은 좀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여론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내란까지 할 수 있는 뭐 이런 비상 조치들을 할 만한 시간, 계기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봤을 때는 그건 동의하기 힘들어요라고 하는데 그래도 정치의 미래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또한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의원님도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극우의 흐름이 태동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민주당도 많은 부분 반성하고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민주당 그 당원의 입장에서 뭐 일면 그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국민들이 그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고 막 그 질책하고 하는 것들 일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엄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그 현재 전국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도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국민의힘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뭐 저기 그 상대적인 그 이익만 얻느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보면서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이런 그 전략과 전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그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가 극단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체크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국민의힘의 극단화 하면서 뭐 극우 세력의 등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 뭐 중도든 진보를 떠나서 극단적인 사람들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자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면은 이거를 뭐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각종 혐오 발언, 뭐 심지어 뭐 당원들 게시판 보면 막 더 심한 말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정치적 흐름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쯤 점검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네네. 보여집니다.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굉장히 극단의 정치를 했잖아요. 편가르기 정치를 했어요. 정말 근데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는 항상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절대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실천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 현상화되면서 자, 솔직히 우리 민주당 내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일단 수신제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집 안에서 먼저 그 통합의 정치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그러고 나서 그 전체적으로 국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이거 김치국만 마시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뭐가 문제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지게 되면 뭐 지금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예 뭐 그 체제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예전처럼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상대적으로 주장하잖아요. 진보 쪽에서는.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거니까요. 문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일찍부터 대선이 조기 승리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험한 순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뭐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는 얘기 드리지 않겠지만 민주당의 정책 변화라든지 요거 요즘 그 많은 부분들이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포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52시간 이상의 노동에 대해서 논란을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은 이것을 외연 확장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세력들이 집중해서 등장하고 표가 결집되는 흐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생각했을 때 중도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사실은 정책적 중도보다는 민주당일 수밖에 없는데 양당 체제에서는 결국 표를 할 때 근데 이것이 마음에 들어서 흔쾌하게 생각하면서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정책 변화들이 오히려 민주당으로 어쩔 수 없이 지지했던 분들이 이 선거 장소까지 안 갈 확률도 이제 등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의 흐름들을 보면서 너무 그 다양한 세력들 물론 같이 해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극단적 정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함께 이 문제만큼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토커가 바뀌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그런가요? 나옵니다. 그 손인석 그 토커는 양반이었어 지금 보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뭐 보수 대 진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 저도 나름 진보 제가 이제 진보 대 초진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자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좌측에서 이제 우측으로. 또 이분이 약간의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네, 한쪽에 난청이 좀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가 그 선거를 그 통해서 평가를 받지만 사실 선거는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할 때 축제장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선거 때가 모든 정책이 집약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정책이 옳고 그르냐 그리고 이 정책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얼만큼 적용되느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따져보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선거가 정해지지 않았다 쳐도 그 충분히 예측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제일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그 현재 어떤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우리의 정책이 과연 우리가 고집하는 것들이 옳으냐 아니면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것들로 조금 약간 변화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요즘 좀 저희가 좀 갈팡질팡하면서 조금 그 비판받는 것도 없지 않아 네, 있는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들을 좀 제시를 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함의를 좀 모아가고자 했던 그런 좀 순수한 측면이 있었다. 네네. 그러나 과정 속에서 좀 약간 실수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 대통령 선거가 한번 치러지게 되면 이 주제로 네, 한 번 한번 더 더. 하도록. 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아니니까. 네. 아니 뭐 확 재밌는데 점점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청주에서도 열린다고 해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충북도청 서문 거기에서 뭐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더 칠드런 그 구호단체는 제가 들었는데 세이브 코리아 그 단체에서 비상시국회의가 뭐 기도연설 한다는데 청주에서 이런 게 열리면 또 여러분들이 갈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주최 측의 뭐 실체라고 할까 또는 의도라고 할까 영향력 이런 것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극우가 주류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점에 착목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전에도 사실 극우는 있었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을 잃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것이 뉴라이트의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고 등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마이너 정치였죠. 근데 이제 일부 그 정광훈 목사와 같은 극우의 목소리, 나팔수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극우의 흐름을 보면은요, 사회적 약자들을 아주 혐오하고 공격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특히 성소수자 그리고 요즘은 외국인에 대한 공격이 좀 심하죠. 뭐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의 시대다 보니 유튜버들이 이 정치적 공백과 흐름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걸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는 이런 극단적 주장들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결정타가 등장하죠.
극우의 수장으로 대통령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극우 세력들이 힘을 쓰고는 있지만 집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극우화됐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극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극우가 주류화되는 하나의 흐름이 형성이 된 거죠. 더 나아가서 뭐 예전에는 뭐 국회의원 몇 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리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집권을 그 목표로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되게 격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이런 지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국민 저항권 하면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했을 때 이것을 저항하는 분들이 헌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을 때 인정되는 자연권적 권리였는데 이분들은 저항권을요. 세상에 국회를 군대가 침탈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 사람들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운 것처럼 이런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거든요. 극우의 특징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만들어 왔던 보편적인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다. 폭력을 행사해도 당연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극우의 주류화 그리고 이런 극우 파시즘에 어떻게 경계하고 함께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회적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들은 좀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그 전제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일상의 국민들, 우리 이제 평균적인 국민들, 제가 이제 굳이 나누자면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단 그 실제적인 허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실을 찾아오십니다. 자, 이러고 지금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 자, 이건 뭐 주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객관적인 것에 기반한 제 주관성이라고 보여져요. 이분들은 보면 사회적인 현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배척을 하십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자신들의 아집만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허구를 파악하고 진실을 깨우치는 2층과 자, 그 진실에 대해서 배척하고 자, 자기 개인의 어떤 집단의 아집만을 고집하는데 이 세력이 이렇게 저는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막 모여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반은 상당히 약하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많이 모여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고 막 한데 뭐 2만 명이 모였네, 뭐 2만 5천 명이 모였네, 막 이래요. 대구에서 광주에서 그렇게 모였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자, 그때 지금보다 그때는 야당이죠. 그때 여당이죠. 여당도 탄핵에 동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반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십만 됐죠. 그때 태극기보다라고 네, 그렇죠. 자, 지금 그때는 몇십만인데 지금 굉장히 요란 법석을 떠는데 사실은 그 수에 미치지 못해요. 자, 이것이 갖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의 힘, 뭐 이제 그러니까 유튜버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한 데 동원되는,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곳이 아니라 외면하는 사람들이죠. 거기를 좀 빌미로 해서 하는 일부의 세력들, 여기들의 말잔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극우가 등장했을 때 많은 국가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소수파니까 뭐 주류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극우화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이미 극우 집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극우화될 흐름도 사실은 포착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가서 절까지 하시는 분까지 있다고 하니 뭐 말 다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류는 아니겠죠, 현재. 그런 주류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극우 정치인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극우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 생명력이 다 됐기 때문에 극우화됐다. 그러니까 극우화돼서 정치 생명력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끝났기 때문에 글로 갔다라고 판단을 해요, 사실은. 예. 그러면은 이제 요새 이제 집회에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하고 내란 동조한다고 하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게 되면 또 당이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럼 극우의 자리로 옮겨갈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의 보수 자리를 지켜야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이제 그 재창당이라는 것들은 그 쉽진 않을 거고요. 그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대선 앞에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적으로 이제 좀 불가능하다. 다만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의 얼굴을 누구를 내세울 거냐. 자, 대통령 후보가 그렇고요. 당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극우 집회에 나가는 이 양반들은 안 된다라는 것들 본인들도 알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극우화 되었다는 국민의힘의 이 비판을 어떻게 하면 솔직히 조금 만회할 것이냐. 자, 여기에서 상당 부분 이 사람들의 그 전략과 전술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극우 쪽으로 이렇게 표면이 쫙 옮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일단 선거를 못 치러요. 그렇게 극단으로 가면 선거를 못 치릅니다. 아니 근데 자, 그러면 극우가 되고 있다며 지금. 네. 자, 그게 이분들이 정치 생명력이 끝나는 사람들이 최종의 직결지가 거기에요. 그래서 저는 끝난 사람들이 간 거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감으로써 뭐 극우화가 뭐 더 진행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당 정치 내에서의 생명력은 이미 끝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조원진 그 의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죠, 사실은. 사실 많은 정치 세력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국민의힘 극우로 가면 너희들 끝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극우화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쫓겨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극우도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태까지 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을 아주 정당하게 비판해줘야죠. 너희들 극우화하면 망한다. 그런데 저는 우려 지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당이 쪼개지면 얼마나 망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었고 이제 당이 망하지 않는 길, 그러면 서로가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데 이때 많은 정치인들이 극우화돼 버리면 이 극우로 결집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극우로 결집되지 않는 흐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도 그런 취지에서 비판해야지 뭐 국민의힘 너희들 안 그럴 거야 이렇게 혹시 안일하게 생각한다라면은 다른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요. 사실 히틀러가 뭐 처음부터 다수였지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틀러 세력들을 독일에서 등한시했거든요. 안일하게 생각한 순간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그 측에서 중대 결심을 운운해가지고 뭐 자진 사퇴 하니 많이 뭐 하야를 하니 많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어디는 또 아니 실제로 하야를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이제 문제에서 불거지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은 하야를 하겠다고 이제 사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법에서 안 받아줘요. 자, 이것을 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또 이제 만들어서 그만두겠다는데 왜 못 그만두냐?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법이 이제 허용하는 그 절차적 그 상황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슈들을 조금씩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 뭐겠느냐. 이미 헌재 판결에 대한 것들은 예측이 되는 거예요. 파면으로? 예, 파면으로. 예측되죠. 예, 그것도 만장일치로 아마 이게 본인들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 하는 겁니다. 어디가 자기네의 출구가 될 것이냐. 이것들 찾는데, 자, 하나 찔러보면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제시해보고. 이제 이러한 좀 유치한 방법들이지 않느냐. 이거 아니면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뭐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죠. 낮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혼란을 뭐 가중시킬 수도 있고요. 일단 뭐 조갑대 씨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론이 좋을 때 사퇴해야 된다. 그래야 보수 정당이 갈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전국 혼란 속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정도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사퇴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려면 일찍 했어야죠. 계엄이 실패했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들도 이렇게 고생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퇴한다는 것은 뭐 정치적 의미는 국민의힘 내부에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탄핵으로 저는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작전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저급한 게 뭐냐면 자 이제 윤석열은 버려야 되는 카드예요. 그럼 명확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상황이 명확해요. 자 그러면 보수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세력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의 그 정치적인 그 길이 어디냐. 자, 이것을 가지고 로드맵을 짜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윤석열이 포커스입니다. 자, 이래서는 정말 그 국민의힘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나라 정치 발전, 우리나라 어떤 상황에도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아니, 이미, 뭐 이미 근데- 버렸어야죠. 아, 그래. 근데 윤석열,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진다 하더라도 윤석열 마케팅을 통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또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사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너무 극단적인 그 전제고요. 사실은, 자, 이제 그 한 수장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뭐 또 그 한 세력이 좀 결집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은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지금은 그 헌법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지. 자, 여기서 판결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자, 그러면 그때 버려졌을 때를 대비한 국민의힘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딱 버리는 순간 우리도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사실 출구 없는 전략을 쓰고 있어서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이게 또 극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걸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의원님이나 그 주변에서 버림받은 경험이 좀 있으셔서 그러나? 아, 버림받은 건 아니잖아, 그죠? 왜 갑자기 방향이 이렇게 정치가 이게 생물이라 이렇게 흥한 데도 있고 갑자기 패족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김영환 지사가 세이브 코리아 청주 집회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촉보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안 간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가게 되면은 논란이 커지겠죠? 자, 이제 가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가면은 이제 김영환 지사도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국으로 가는 거죠, 이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아마 이제 거기서 정치적인 생명을 같이 마무리해야 될지도 모른다. 네? 그 우의 입장에서 마무리되어 줄 수밖에 없다. 이상식 의원님하고 송 대표님이 또 한 사람 구했네 지금. 자, 그렇다고 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히든 카드는 뭡니까? 뭐 그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분은 지금도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건데. 뭐, 그 복잡하잖아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하고. 뭐, 그러나 탄핵은 안 된다고 하고. 이거 지금 속내가 복잡한데 윤석열의 라스트 히든 카드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 그냥 뭐 탄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비상사태라는 것, 이 목적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국회를 군대를 통해서 이 침탈을 한다. 이것은 반헌법적 행위이죠. 이 역시 뭐 어떻게 아무리 이런저런 변명, 심지어 자기는 명령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국무회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밝혀지는 사실들은 5분 모여서 발언하고 이게 국무회의가 정상이라고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건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인 거? 정치적인 것은 이것은 정치적 탄핵이다 이렇게 몰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장을. 네네. 정치적 판결이고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뭐 최소한 정당했다라는 이런 이미지 정도를 남기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목표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정치적 탄압. 아니 본인이 전 국민을 탄압하다가 자기가 지금 그 똥볼을 찬 건데 아마 그 주장이 쉽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의 히든은 없다. 왜? 그동안 기대왔던 명태균하고도 갈라섰고, 자, 천국 면회가기도 힘들어요. 자, 이제 어떤 거를 쓸까? 자기 개인의 머리로는 이전까지 해온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그 조언들을 얻어왔는데, 누구한테 조언을 얻을 거예요, 이제? 천공도 없고, 명태균도 없고. 자, 그래서 결국 히든은 없다. 끝났다. 히든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녹화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뭐 오랜만에 이런 녹화 자리에 오다 보니까 특히 유튜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 동지 좀 긴장하셔야 되겠어요. 그 언어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동지 같은 거 함부로 쓰시면 누가 뭐라고 해요? 정책복지위원장 동지라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